싱가포르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완화정책 2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예전에 완화정책 2단계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에서 크게 틀려지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사회적 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인원은 5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 집도 방문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5명으로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식당이나 호커센터에서도 한 테이블에 5명까지 앉을 수 있고요. 사람들은 항상 1m 간격을 유지해야 된대요.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룹별로 안전거리 1m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룹은 5명 이하로 구성하면 됩니다. 가회나 학원도 모두 다 가능하고요. 피아노 레슨 같은 것도 가능한데 노래교실이나 보이스 트레이닝 교실 같은 건 아직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리테일 샵들이 다 열리고요. 공원이나 해변가, 수영장, 골프장, 놀이터, 볼링장, 피트니스 스튜디오, 체육관 등이 다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콘도나 클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등록된 동호회는 등록된 장소에서 운영이 허용되며 양로원 방문도 재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 사회 내에 엘드 케어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의료 서비스가 재개될 거고요. 요양복지시설 등 노인 주거시설의 방문도 가능해졌습니다. 마사지, 스파 등 개인 건강과 웰빙, 홈 서비스도 재개 가능하고요. 하지만 마스크 착용은 계속 의무라고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에 걸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소수의 활동들은 아직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는 종교 예배와 모임이 아직 허가가 안 됐고요. 도서관, 박물관 등 대형 문화장소, 컨퍼런스, 전시회, 콘서트, 무역 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들이 아직 허가가 안 됐고요. 술집, 나이트클럽, 노래방, 영화관, 극장, 실내외 명소 등 엔터테인먼트 장소가 아직 허가가 안 됐습니다. 실내외 명소가 정확히 어디를 뜻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동물원이나 센토사나 이런 데가 아닐까 싶어요.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최대한 집에 머물러 달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강제성이 없으면 이게 쉽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가끔 마트 가느라고 바깥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꽤 많이 나와 계시거든요. 모든 식음료 매장에서 라이브 음악과 텔레비전, 비디오 상영 등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요. 오후 10시 30분에는 주류 판매와 소비를 중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쇼핑몰이나 대형 독립형 소매점 등 인적 왕래가 많은 곳에서는 수용 인원 제한을 받게 될 거래요. 그리고 운영자들은 긴 대기 행렬이 건물 내부와 건물 주변으로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은 가능하면 2단계에서도 계속 집에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회사에 나가게 되면 직원 간 모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최소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회사들은 또한 회사 내에서 코로나 확진이 발생해도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팀을 분할해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팀, B팀 나눠서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서 만약에 A팀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A팀 전체가 자가격리가 들어가도 B팀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학교는 6월 29일부터 매일 등교하게 됩니다. 결혼식, 초상집에서 밤새기, 장례식 등은 현재 10명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20명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2단계에서 5명까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마 그룹으로 5명까지는 모여서 다닐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투표소를 880개에서 1100개로 늘려서 각 투표소에 가는 인원이 3000명에서 2400명으로 줄인다고 하고요. 유권자들한테 추천 시간을 줄 거라고 해요. 가급적이면 추천 시간에 오기를 권장하고요. 투표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지 등은 온라인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가면 된다고 합니다. 아직 선거를 위한 다른 안전조치들은 취해지지 않았고요. 정해지는 대로 다시 업데이트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면은 무조건 호텔에서 머물러야 됐었어요. 그리고 그 경비를 본인이 냈어야 됐거든요. 근데 6월 18일부터는 호텔 대신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싱가포르언 PR 롱텀 패스 홀더들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공부건 아니면 일이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경우에 14일 자가격리를 본인의 집에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도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나라가 정해져 있는데 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마카오, 중국, 뉴질랜드, 한국, 대만, 베트남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14일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사람들 외에 싱가포르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호텔과 같은 전용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숏텀 비자로 들어오는 거는 아직 입국 금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국해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으면 자가격리 끝나기 전에 문자로 수압 테스트를 어디에 가서 받으라고 연락을 준대요. 근데 이 수압 테스트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고 경비는 본인이 내야 한다고 합니다. 수압 테스트 가격은 최대 $200가 들 수 있다고 하고요. 수압 테스트를 받으러 가는 거는 본인 승용차나 아니면 지정된 운송 수단을 타고 가야 한대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건부는 지정된 운송 수단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대요. 자가격리를 집에서 못하고 호텔에서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약 $2,000가 든다고 합니다. 여전히 롱텀 패스홀더는 외국에 나갔다가 싱가포르 들어오기 전에 꼭 입국 허가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 전에는 이 입국 허가 비자도 잘 안 내줬나 봐요. 근데 이번 주부터 많이 어프로벌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유학생들 중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아직 못 들어온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곧 비자도 허용될 것 같고 그리고 본인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숙사에 살고 있던 학생이라면 아마 기숙사에서 자가격리가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호텔 가서 본인 부담으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숙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아마 학교에 문의를 하시면 정확히 안내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 사는 사람들은 최대한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또 권고를 했습니다. 해외 나갔다가 들어와서 14일 안에 바이러스가 걸리면 치료비를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됐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뀐다, 계속 유지한다 이런 얘기가 아직 없어요. 만약에 이것만 해결되면 검사비 1인당 $200 내고 한국 갔다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혼자 있는 유학생이나 아니면 직장인 혹은 아이 데리고 나와 있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 한 $200, $400 지불하고 가족들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재입국하고 나서 14일 안에 바이러스가 걸렸을 경우에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게 아직까지 있으면 사실 외국 나가기가 지금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한국 소식도 있는데요. 국립암센터의 김호란 교수님이 감염자 1명당 1.79명의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는 가정하에 그림을 그려봤는데 6월 25일까지는 매일 254건, 7월 9일까지는 826건이 생길 수 있다고 했대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6월 25일까지는 매일 23건, 7월 9일까지는 4건이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이렇게 되려면 무조건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추적하고 검사하고 이러는 거는 대한민국을 따라오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감염자 숫자를 줄이는 건 결국 개개인이 얼마나 마스크 잘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나에 달려있는 것 같거든요. 가을에 2차 파도가 온다는데 제발 조심해서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한강 잔디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쓴 거예요. 이게 요즘 사진인지 옛날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한국이 이렇게 잔디밭이나 이런 나들이를 가면 사람들 다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나요? 한국도 마스크 착용만이라도 좀 의무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노르웨이에도 감염자 추적 앱이 있었나 봐요. 블루투스랑 GPS를 이용해서 추적하는 앱이었는데 이 데이터를 감시하는 곳에서 이 앱이 얼마나 유용한지 의문을 제기했으며 블루투스와 위치 데이터를 페어링해 분석하는 것은 지나쳤다고 경고를 했대요. 하지만 공중보건연구소는 전염병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이 앱을 금지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과 싸우는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국립보건원은 6월 23일까지 데이터 감시자한테 이 앱을 계속 사용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를 얘기를 해야 되나 봐요. 이거를 국립보건원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데이터 감시단하고 얘기를 잘해서 데이터 감시단에서 오케이를 해야지만 계속 이 앱을 사용할 수 있나 봅니다. 런던에서 백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교수님이 백신이 개발은 될 수 있는데 초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지금까지 동물들한테 백신 테스트 한 걸로는 중증으로 발전하는 거는 막아줄 수 있는데 감염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하나 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더 효과적인 제품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이것만이라도 빨리 승인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지스 어쇼 방공 레이더 기지
두 곳을 배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나 봐요. 하지만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이 계획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배치를 중단한다고 말했는데, 이거는 일본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이지스함보다 더 강력한 레이더로 이 계획된 기지들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진전에 대응하고 일본 해군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대요. 근데 국방부 문서에 따르면 이지스 어쇼 시스템은 향후 30년간 운영과 유지 보수에 약 56억 9천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설치하기 전에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테스트 비용까지 지불해야 된대요. 근데 결국은 아마 돈 때문에 이거를 그만두게 된 것 같아요. 뭐 어찌되었건 잘 된 것 같습니다. 북한 대응이라고 하지만 일본에 이런 무기가 들어서는 건 우리나라로서도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스웨덴은 오랫동안 양성평등과 인권과 같은 문제에서 세계 지도자로서 강한 명성을 누려왔으나 바이러스 대응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이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스웨덴 사람들이 자국으로 넘어오는 걸 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국경을 다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7개국이 스웨덴인들의 입국을 금지했으며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를 포함한 5개국은 스웨덴 사람들이 입국할 경우에는 검역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여름 휴가 때 굉장히 많이 휴가를 떠나는데 그 중에 많이 가는 곳이 남부 지방인가 봐요. 그래서 스페인 같은 나라들도 많이 찾아가서 스페인의 관광 산업이 스페인 경제의 1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이번 여름 휴가 때 국경을 개방할 건데 그 전에 독일 관광객들을 미리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야 라고 맛보기 행사 같은 걸 했나 봐요. 유럽이 이렇게 국경을 다 개방하고 서로 왕래를 해도 되는 건지 사실 좀 염려가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중국 관리들하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을 더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대요. 그 이유가 트럼프는 원래 동맹이었던 나라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약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얻는 이익이 무역 분쟁 불안으로 인한 중국의 피해보다 더 클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대요. 중국 정계에서는 트럼프가 이기던 바이든이 이기던 어차피 힘들긴 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다만 바이든이 당선되면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공략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에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대요. 지금 미국은 한참 반중 정서가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기사가 나가면 사람들이 중국이 바이든을 더 꺼려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바이든한테 더 표를 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당장의 모습은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선거가 지금 불리한 국면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또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라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두고 보고서 쉽게 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국 정부는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